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국제분쟁분석관이 분석관 일을 하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신이라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4천억의 지원과 지뢰 제거 차량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런 한국을 배신하고 정말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55세 미국인이자 전직 CIA 국제분쟁분석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현재 저는 국제안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CNN의 안보 전문 해설위원으로 출연하고 있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안보 컨설턴트의 경우 국가 및 기업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위험 분석과 평가를 하며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여 사이버 및 테러에 대응하곤 해요. 국제안보 컨설턴트는 글로벌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기에 굉장한 역량과 자격을 요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CNN의 안보 전문 해설위원은 현재 제 직업과 이어지는 연관된 또 다른 직업 중 하나이죠. 일반적으로 국제안보, 군사전략, 정보분석, 테러리즘,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를 해설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직 군인이나 정보기관 요원, 외교관, 학자 등 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긴 세월을 CIA 국제분쟁분석관으로 살아왔던 터라 제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직업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직업 특성상 전 늘 복잡하고 어려운 안보 이슈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고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고 분석했으며 현재는 이를 대중들에게 쉽게 풀이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보에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제게 최근 너무도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CNN 특별 프로그램에서 러우 전쟁의 종식 국면을 분석하고 있었죠. 현재 큰 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이에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에 늘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던 중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취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태도에 저는 아주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젤렌스키 정부가 한국을 향해 취하는 이 태도는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이건 한국을 그냥 국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전 젤렌스키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례한 태도가 거슬렸고 이를 즉시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명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한국을 향해 취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한국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치명적 무기, 즉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젤렌스키 정부의 태도가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요구하는 무례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더 강한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직접 무기를 한국 측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대놓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한국의 국회 연설에서 무례한 외교적 발언과 압박을 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어요. 우크라이나에 방어적 무기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이 계속 지원을 주저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분쟁 지역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과 입장은 이러했죠. 한국은 2023년 약 3억 달러, 약 4천억의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약속 이행했습니다. 의료 재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분쟁 지역에 결코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전 생각했어요. 한국의 자체 기술로 수많은 무기들을 생산해내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방산산업 우수 국가죠. 한국의 치명적 무기를 달라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죠. 한국에서 만든 무기의 치명률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에서는 이 외교적 상황을 보며 이런 논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정부의 태도는 한국을 전략적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죠.
한국이 미국, EU 등과 함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적 원칙과 경제적 협력 등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젤렌스키 정부의 태도에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주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은 북한군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중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의 송환을 무기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 아니야? 설마 헛소문이겠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이 내용 자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전 믿지도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은 북한군 가운데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의 송환을 무기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민감한 외교 및 인도적 사안이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엄연히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강제 송환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3자국으로 갈 권리가 있죠. 즉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있었어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이 한국을 원할 경우 헌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무기 거래와 연계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기에 예민한 문제이죠. 이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두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리도 없었죠. 자국 군인의 한국행을 아마 납치나 배신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활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었죠.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면 한국 입장에서 인도적 사안과 군사 지원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고 애초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자 국제법 위반 사안이잖아. 아무래도 젤렌스키 정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보는 게 좋겠어.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지. 자꾸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이 저를 자극했고 전 명확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아볼수록 저는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욱 부패된 나라였고 여태껏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많이 놀랐죠. 국가 안보에 늘 최전방에 서 있던 제가 이 정도를 몰랐다는 것은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걸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고 대중들 역시 실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알아낸 우크라이나 역사적 실체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특별 다큐멘터리 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실체를 폭로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부패 지수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것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며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 실체를 밝힙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지원했으며 중국의 항공모함을 판매해 아시아 안보를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정부는 서방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늘 본인 스스로를 포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구성국이었고 소련의 북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한 것은 단순히 러시아만이 아니라 당시 소련에 속한 여러 공화국, 즉 우크라이나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의 군수산업 중심지였고 북한의 무기 지원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기서 문제는 외교적 배신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 북한을 지원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한국에 압박을 넣으며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이 태도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구하며 동맹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뻔뻔함은 높게 평가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기억 상실이라도 걸린 거 아닐까요? 과거 한국을 도운 것도 아니면서 지금 와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네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실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는 1998년 중국에 바랴그 항공모함을 판매하면서 아시아 지역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랴그는 소련이 개발 중이던 항공모함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 후 1998년 이 항공모함을 중국에 단돈 2천만 달러에 판매를 한 것입니다. 넘겨받은 중국의 입장은 이러했죠. 우크라이나에 전달받은 바랴그는 카지노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카지노로 개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군사적으로 개조하여 현재 중국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랴오닝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며 한국, 일본, 대만의 안보 위협이 커지며 아시아 안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준 역사적 사례였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군사력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국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적 입장은 이러했죠.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넘긴 것은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해군력은 강화됐고 그 피해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고 있죠. 결과적으로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판매를 했을 뿐이고 카지노로 개조한다는 것에 넘겼을 뿐입니다. 결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안보 위협을 준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가 아닌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니 부패 지수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부패 문제가 심각한 국가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유럽 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패 지수가 떨어진 사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정치인 및 관료들의 부패, 무기 거래 비리, 서방 원조금, 유용 논란 등으로 인해 전쟁 중에도 부패 문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시험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전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실체를 모두 밝힌 후 뒤이어 한국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약 10년 전 주한 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얻었고 한국을 많이 애정합니다. 제가 애정하는 한국을 이런 부패한 우크라이나가 건드린다는 것에 제가 많이 분노를 하기도 했죠.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주 상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시험받으며 신뢰를 잃은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뢰 제거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후 복구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지뢰 제거 차량과 장비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뢰는 전쟁 후 지역 복구 및 민간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의 지뢰 제거 기술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지뢰 제거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재건 지원이라 할 수 있었어요. 전쟁을 겪으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지뢰 제거와 재건이었기에 한국은 바로 이 실질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준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쟁 중 꼭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민간들까지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병원과 의료시설에 필요한 의료품을 공급하고 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는 것은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뛰어난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국은 의료팀과 장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내 부상자 치료와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죠. 실제 현장의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은 파견을 가서 응급치료와 수술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은 주거지와 난민 캠프 지원을 하고 있었고
수용시설과 생활용품, 심리치료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재건을 돕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높게 평가받아 마땅했어요. 충분히 국제적으로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 한국 정부는 이를 소리 소문 없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선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포로 한 명의 송환에 무기 거래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전 젤렌스키의 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네. 저렇게까지 돕는 한국의 입장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포로 송환과 무기 거래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지? 이전 중국모함 사건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기심만 채우면 그만인가? 이건 엄연히 국제 외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야. 어느덧 우크라이나는 제게 아주 거슬리는 나라였고 더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나 젤렌스키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와의 회견에서 보인 태도가 다시 한번 저를 자극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기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현재 방어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반응은 이러했죠. 미국의 지원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민의 지지를 우선시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전 이 회견을 보고 젤렌스키의 태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결국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 여론 전체를 조작하고 있었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전 그의 행동이 우크라이나 군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우크라이나 내 부패 문제와 서방 지원금의 불투명한 사용에 대한 증거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국제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고립된 상황을 강조하며 자신을 마치 영웅적 지도자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이를 통해 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 이건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외교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나 미국 및 유럽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내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가 서방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인 군사적 전략보다는 정치적 이미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로 인해 군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 추구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가 낮아질 위험이 있었으며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로 추구하는 경향이 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었죠. 가장 큰 비판 사항은 바로 부패 문서와 서방 지원금 사용의 불투명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 부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의 비효율적 관리가 전쟁과 회복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죠. 실제 우크라이나 내 고위급 부패가 서방의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막대한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결국 이는 정부의 부패로 인해 군사적, 사회적 복구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더는 무분별하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소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정 전쟁의 승리 후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서방국의 지원 요청을 할 것이 아닌 정치적 구조 개혁과 함께 군사적 자원과 외교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모두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증거와 함께 입장을 제시했고 뒤이어 애초에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던 포로 인권 침해 이슈를 정리하기로 했죠.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하게 하는 행위를 목격했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제네바 협약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믿기지가 않네. 다른 곳도 아니고 북한군이잖아.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인데 그런 그들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귀환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저런 행위를 하다니 이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북한군 포로들은 특히 민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극비리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억제되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의무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해야 하죠. 즉 포로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들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그들의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주로 전쟁 포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의 주요 원칙으로 다룹니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으로 전쟁 포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모욕을 당하거나 강제로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죠. 또한 포로들은 신문, 방송 혹은 다른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의 제한으로 전쟁 포로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개적인 대화에 강제로 응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군사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인터뷰나 공개적인 발언이 그들의 안전이나 군사적 기밀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고 이는 결국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 사항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적, 도덕적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전 이런 비인도적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행위, 즉 북한군 포로를 언론에 노출시켜 포로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 포로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엄연히 제네바 협약 위반 행위와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제 폭로는 국제사회에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충격적인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에 감춰져 빛을 못 보고 있던 한국에 집중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며 돕고 있는데 이건 뒤통수 치는 일 아닌가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알 텐데 그렇다면 이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죠. 우크라이나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얻으려고 저런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강국 아닙니까? 비판의 목소리는 국제적으로 거세졌고 이제는 젤렌스키 정부의 입장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이 과정에서 시원함과 동시에 오랜만에 정의감까지도 느끼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패한 우크라이나가 과연 어떤 해명거리를 가져올지 우려스럽기도 했죠. 워낙에 이중적이고 연기를 잘하는 젤렌스키가 쉽게 인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또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핑계로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면 전 인정할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안보 관련 이슈에 있어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중 드디어 젤렌스키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 북한군 포로는 조건 없이 한국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적 압박에 직면한 젤렌스키는 결국 조건 없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동의를 했죠. 아무래도 젤렌스키가 동의를 한 것은 외교적, 정치적 이유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과의 군사적 교류나 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결정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죠. 특히나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으며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자칫 국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위협을 상대로 외교적 접근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므로 우크라이나의 송환 결정이 한국에게는 되려 불안감을 안길 수 있었어요. 특히나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 한국의 안보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때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빠진 한국은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졌죠.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 중 1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결정하는 것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으나 역시 모든 게 빠른 국가인 한국답게 정부의 의견도 빠르게 전달했죠.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이미 알렸으며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려 합니다. 해당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히는 즉시 우크라이나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 시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답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한국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한국 정부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주 유연하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어떠한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 한국 정부의 입장까지 들은 후에야 비로소 우크라이나 역사적 실체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의 막을 내릴 수 있었어요. 끝으로 마지막까지도 분석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전 마무리 멘트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역사적 실체를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우리들이 주목할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강국답게 원칙을 지키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존경으로 이어졌으며 다시금 강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K방산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성숙한 외교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모범 답안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북한 포로를 무기 조건으로 송환하려던 우크라이나의 추악한 모습에 진실을 알기 위해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결과적으로 전 대중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게 된 계기였으니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오직 국제적 지원만을 강조했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을 지원했지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나 한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외교적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결국 국제적으로 불신을 안겼고 국제사회에서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이중적인 태도가 부각되었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강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적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관리했죠. 특히나 예민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서 원칙을 지킨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고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된 계기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며 명확한 입장을 취했기에 더욱 국제적인 신뢰를 견고하게 다지게 된 셈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K방산의 기술력과 전술적 능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국제적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그리고 그 기술적 우수성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주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던 계기였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결국 제가 원하던 대로 애정하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고 방산 분야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전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늙어 국제 정치의 이면을 꿰뚫어 볼 시간이 넉넉치 않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이 정말 큰 걸 해낼 거라 믿거든요. 지금처럼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쌓은 한국이 더욱 부각되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의 사냥꾼 협회 출신이라는 한 남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 비아냥대듯 쏘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그저 미소를 띄운 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한국인이 있었고 결국 그 둘은 본의 아니게 무언의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시골 토박이죠.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광활한 숲을 자랑하는 마을이라 전통적인 사냥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냥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냥은 예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난이다 싶으실까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사냥은 우리의 삶이고 세대를 이어 축적된 기술이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사냥을 배웠고 제법 실력 있는 사냥꾼으로 자라났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우리 마을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사냥으로 진짜 밀렵 생활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직업을 가져야만 했죠. 영화 속 멋진 활자비처럼 숲을 누비며 살면 좋았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현실의 저는 마을에 그저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건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이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근했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거든요. 유일한 삶의 낙이라면 가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사냥꾼 협회 동료들과 사냥 이야기를 나누며 프렌치 프라이를 나눠 먹고는 할 때가 작은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웬 처음 보는 아시아인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은 워낙에 작은 마을이었고 새롭게 이주해오는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인이 이주해오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는 조회 시간에 들어서선 자신만만하게 자기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노아박이었고 한국인이라고 했죠. 네, 지금 제 말투에서도 아시겠지만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외지인을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인까지 들어와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솔직히 그때는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전 그가 금방 떨어져 나가서 이 마을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은 법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주리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선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소리 없이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며칠의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보니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미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없는 동안에 그 빈 자리마저도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그가 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야, 그럼 내가 없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에 괜시리 민망해진 저는 그가 한결 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존재는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의 모습이 눈에 밟혀왔어요. 저는 그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저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그 한국인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와 다르게 마을 사람들과 딱 하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인인 노아가 조금이라도 주목받는다 싶으면 얼른 사냥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입을 다물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농담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이미 깔깔거리고 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아와 많이 어울리지 않았고 가게에선 유일하게 제일 사이가 안 친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노아는 남들과 똑같이 간간히 제게도 말을 걸어왔지만 사실 제가 노아를 무시했거든요. 괜시리 그에게 제 친구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얄미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어 가던 어느 날 노아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던지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 마을 사냥꾼 협회에 가입 신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래선 그에게 화를 내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노아, 너 사냥 라이센스는 있는 거야? 네가 이 마을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거주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해? 그리고 총은 잡을 줄은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노아가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여기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다고 말이죠. 저는 손가락을 꼽아 그가 언제쯤 왔는지를 떠올리려 애를 썼어요. 네, 그러고 보니 정말 6개월이 넘었더군요. 노아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사냥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자기도 정말 사냥이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이참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왔어요. 너까짓게 지금 나랑 사냥을 같이 한다고? 화가 났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했죠. 사실은 내심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사냥의 사자도 모르는 놈이 사냥터에서 내가 짓밟아줄게. 그런 생각이요. 아마도 몇 번 사냥을 나가보고 나면 당장에 그만두겠다며 도망쳐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냥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야 하는 기술이고 경험이 쌓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사냥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 협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죠. 노아는 아무런 준비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게 사냥을 알려주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번 사냥 시즌에 한국인 노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어요. 총소리에 기겁하고 놀랄 노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냥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근엄한 모습으로 사냥터에 나갔어요.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자리해 있었죠. 그 안에는 노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긴장한 얼굴을 보기 위해 슬쩍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의 표정은 몹시도 평온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싶었죠. 어쩌면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냥은 게임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사냥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사냥이란 그저 총을 쏘는 단순한 일이 아니랍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야 하고 목표물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확하게 총을 쏘는 기술이 필요하죠. 한순간의 실수라도 사냥감을 놓치게 되면 그날의 사냥은 끝입니다. 저는 노아가 이런 복잡한 사냥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보란듯이 먼저 총을 겨누며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경쾌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와 동료들은 힘을 합쳐 사냥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몹시 위험할 수도 있는 취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차 하는 찰나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원 사격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빠르게 사냥감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이건 사냥터에서 오랜 시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도 잡기 힘들어 보였죠. 저와 동료는 아쉽다며 다른 사냥감을 찾으려 생각하고 돌아서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탕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엔 저희가 잡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땅에 총을 맞고는 툭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황했던 저희는 놀라서 총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고는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총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노아였기 때문이었죠. 오랜 시간 사냥터에서 몸을 담궜던 저희도 포기한 걸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뭔가 반칙을 쓴 게 아닐까? 어떻게 저걸 맞출 수가 있어? 하는 말만 연신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저의 의심은 당혹스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노아가 총을 겨누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노아는 사냥의 모든 과정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진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목표물을 찾고 겨냥할 때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동작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차분하게 목표물을 쫓는지, 얼마나 정확히 타격하는지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노아라는 친구의 사냥 실력이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냥은 계속되었는데 노아에게서 실수를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노아의 사냥 실력 때문에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죠. 노아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한국에서 스파이를 했던 친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실력이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고도로 숙련되어 있었거든요. 사냥을 처음 해본다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실력이었어요. 정확도, 침착함, 사냥감을 쫓는 집중력 모두가 말입니다. 협회에서도 그의 실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협회 회장마저도 그를 높이 평가했고 노아의 이름은 금세 모든 사냥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에 대한 칭찬이 쏟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저를 보며 제가 제 또래에선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와서 긴장되겠다는 듯이 장난을 치며 놀리곤 했거든요. 겉으론 사람 좋게 웃었지만 사실 그와 비교할 때마다 저의 자부심은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등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협회에서 오래 계셨던 한 회원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라서 집중력과 정확성, 이런 부분에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네. 왜 올림픽에서도 한국인들이 양궁이나 사격 부분 거의 세계 최고라고 손에 꼽히잖아. 아무래도 그 한국인 피를 무시 못하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결국 몇 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우위를 점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사냥터가 아닌 일터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이었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트집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의 실수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늦게 내놓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손님들 앞에서 괜시리 이봐, 노아,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늦게 음식이 나오나? 이런 말을 던지곤 했고 주문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곧바로 이봐, 노아,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네? 라며 장난인 척 웃고는 했습니다. 네, 비겁했죠. 하지만 그땐 저도 그만큼 간절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못되고 바보 같았다고 욕하진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의 그런 텃세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노아는 경력이 짧았지만 저보다도 훨씬 실수하는 일이 적었고 심지어는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요리부터 서빙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카운터의 기기가 고장나면 어느샌가 나타나선 순식간에 고쳐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그 미묘한 센스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서는 요리를 내갈 때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아 손님들도 모두 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서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죠. 저는 더 이상 노아를 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아의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지?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나 보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게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해달라고 제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노아에게 잘난 척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꿍한 얼굴로 알았다고 할 뿐이었어요. 이제 저는 있는 대로 약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냥터에서도 일터에서도 노아를 이길 수 없었으니 도대체 이 자식이 못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결국 저는 노아를 따로 불러내 같이 술을 한 잔 기울이며 녀석에 대해 캐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노아가 말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수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잘난 노아 박이 그깟 물을 무서워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꾹 참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냥 시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놓고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냥을 하던 도중에 사냥감이 물가 쪽으로 간 것 같으니 그쪽으로 가서 완전히 몰아내 사냥을 끝마치고 시원하게 수영을 하면서 오늘 사냥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사냥감을 위해서 우선 알겠다고 말을 했죠. 저는 의기양양하게 모두를 이끌고 물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완전히 포획하기 위해 물가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일제히 물속에 발을 담갔지만 노아는 아니었어요. 저는 노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노아. 난 다 이해해. 그리곤 제가 멋지게 사냥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죠. 속으로는 어때? 물가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왠지 한국인 노아를 이번에만큼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이번 사냥의 위치는 좀 까다로운 위치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가 왔던지 물살이 거셌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목표물을 겨누는데 적합한 자리로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때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연 속에 살았는데 제가 물을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말리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당장 나오라는 손짓을 했죠. 사냥감이 근처에 있었기에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시익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더욱 과감하게 물살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죠. 셋, 둘, 하나,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쓰러졌어요. 저는 환호하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환호했어요. 그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그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면서 제가 서 있던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겪어본 그 어느 때보다 물살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당황한 저는 결국 균형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발을 헛디디며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깊은 물에서도 다이빙도 하고 헤엄도 쳤던 저였지만 이 검은 찬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자니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첨벙대고 놀 줄만 알았지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몸은 물살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길 바랬지만 모두가 겁먹은 눈으로 절 바라볼 뿐 누구도 저를 구해주려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느껴졌고 뭐지? 하는 그 순간 물속에서 얼굴 하나가 튀어 올라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인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유일하게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수영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며 의아해할 틈도 없이 노아가 빠르게 다가와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노아가 저를 붙잡았을 때 저는 그대로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노아는 침착하게 저를 물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숨을 쉬며 삼킨 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앉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쓸 따름이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동시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 역시도 충격이었죠. 며칠 뒤 완전히 회복한 저는 노아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깊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동안 노아를 무시했던 것을 반성하며 생명을 구해준 노아에게 감사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분명 수영을 못한다던 그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보여준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저는 노아에게 이런 저의 궁금증을 모두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기술과 수영까지 모든 게 궁금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었던 노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그는 과거 한국의 해병대에서 복무했었으며 물속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해병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아는 그 중에서도 자기는 특히 군 생활에 재미를 붙여서 직업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수영을 피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군 생활 중 휴가를 맞게 되면서 친했던 동료와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있던 친구가 자존심을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사건이 생겼고 당시에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신 역시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끝끝내 눈앞에서 검은 바닷속으로 친구가 가라앉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무시하고 깔봤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만 싶었어요. 그는 단순히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물을 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이었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저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동안 그를 대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깨달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는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의 경쟁은 완전히 무의미했어요. 애초부터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던 노아를 제가 이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노아가 정확한 사냥감을 타격했던 사냥 실력과 위기 속에서 대응했던 수영 실력까지 제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아는. 저는 완전히 그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그와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일을 하던 도중 저는 노아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이죠. 너는 몰랐겠지만 이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노아가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제이크,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이죠. 뭘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이겨보려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제게 이젠 다 괜찮다고 말하며 대신 자기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자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너에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아가 말하는 건 다 오케이였으니까요.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는 노아의 장점들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생각보다 더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노아는 정말 성실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친구였죠. 워낙에 모든 게 빨라서 단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하루는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너무 서두르고 허둥지둥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님들의 주문을 늘 한 끗 차이로 놓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제 버거에는 피클을 빼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콜라가 아니라 커피를 시켰는데요. 이런 클레임들이 제 일에는 항상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빠르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머릿속으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간단히 메모해 카운터에 순서대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노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지더군요. 실수를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노아는 여기서 놀라운 명대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오히려 일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처음엔 에이 노아, 좀 잘난 척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노아 신봉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하는 말은 정말로 다 옳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대로 일의 속도보다는 정확함에 집중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 자신도 일하는데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제게도 달라진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노아는 또한 제가 그동안 일에서 빠져나가려던 불성실한 행동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종종 일이 많아지면 슬쩍 휴가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트를 넘기곤 했었거든요. 그래봐야 겨우 패스트푸드점인데 제가 열심히 해봐야 뭐 좋은 일이 있겠냐 싶은 생각에 그랬었는데 노아는 제게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그런 행동들이 장기적으로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노아는 제게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 잠깐 참고 냉장고에 넣어둘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일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봐. 그게 나중에 더 큰 이익이 될 테니까. 무슨 그런 아버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괜히 툴툴거렸지만 결국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비록 패스트푸드점이었지만 저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이제 형제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노아가 저에게 진지하게 고쳐주었던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일하는 센스와 행동들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 어려운 시기에 거의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노아는 제게 형과도 같은 존재였죠. 말 그대로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자 제게 많은 걸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노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놀랄 일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던 거죠. 노아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것은 제게 승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많은 변화를 보여준 끝에 사장님으로부터 승진을 제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고작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제이크, 사실 너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노아박 말이야. 그가 사실 본사에서 보낸 언더커버 감독자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더커버 감독자라고? 내 동료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니 처음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머릿속에 과거에 노아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가게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으니 언행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던 모습이라든지 말이죠. 그게 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아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이런 사실을 왜 숨겼느냐고 말이죠. 나는 너를 형제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느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젠 노아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모르는 노아의 또 다른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그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음에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실력과 우수함을 가진 친구가 이런 곳의 패스트푸드점 직원이라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노아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그러더군요. 제이크,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숨긴 것은 본사의 방침 때문이라 말하지 못했었고 그 부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널 진심으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노아는 왜 내가 속상해하는지 알겠는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본 거라곤 제 친구 노아가 다예요. 하지만 분명히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TV나 언론 매체에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대한 우리 미국이 유독 한국에게 큰 소리 치지 못했는지,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는지 말이죠. 저는 노아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급도 올랐고 수익도 늘었으며 마을에서도 능력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친구 한국인 노아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본사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희 지점 매출이 상승하면서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알았던 노아에게서 한국을 여행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면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한국에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천지일 텐데 과연 어떤 나라일지 기대가 되고 한국에 가서도 노아와 멋진 경험들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제이크 씨가 노아 씨를 만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네요. 앞으로도 노아 씨와 끝없는 우정이어 가시라고 여우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